이번 파일에서는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다양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어떠한 생물들이 서로 먹이 관계와 남의 양육강식 관계가 나타나 있는 그러한 도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생태계라고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먼저 다양성과 관련돼서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예와 다양성이 큰 생태계의 예를 들어볼 거예요.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생태계예요. 예를 들어서 풀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풀을 먹는 메뚜기만 존재하고요. 메뚜기만 먹는 개구리가 존재하고요. 개구리를 먹는 예를 들어서 뱀이 존재한다 합시다. 딱 요렇게만 존재하는 생태계. 풀도 한 가지 풀. 예를 들어서 그냥 벼만 벼. 어느 곳에 갔더니 벼만 키우고요. 이 벼를 먹는 메뚜기만 존재해요. 다른 벌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만 존재해요. 메뚜기를 먹는 다른 포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만 존재하고 뱀만 존재해요. 만약에 이러한 생태계가 있다면 벼가 사라지면 다 죽어요. 개구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 죽겠죠. 메뚜기가 너무 많아져요. 개구리가 없으니까 메뚜기가 많아지겠죠. 메뚜기가 많으면 벼가 멸종되겠죠. 그러면 메뚜기도 죽어요. 결론적으로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 종이 적으면 중간 단계에 뭐 하나가 없어지면 이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벼가 존재하는데 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끼풀도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벼나 보리나 토끼풀을 먹는 토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존재하고요. 나비도 존재해요. 나비는 유충, 즉 애벌레, 나비 애벌레들이 이런 식물들을 갉아먹죠. 그리고 소도 존재하고요. 소는 풀도 먹고 고양이도 존재하고요. 개구리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귀도 존재해요. 그 다음에 개도 존재하고요. 삭도 존재하고요. 뱀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겠죠. 먹이사슬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거예요. 사마귀 같은 경우 먹는 거 없겠지만 먹이사슬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멸종될까요? 아니요. 개구리는 나비 유충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사마귀도 먹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큰 생태계, 즉 종이 많고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이 되면 한 종류가 사라져도 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두 개가 딱 나와 있죠. 어떻게 되냐면 116페이지에 일렬로 된 거나 여러 개랑. 그렇다면 지구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어떤 생태계가 더 유리할까요? 한 줄로 된 다양성이 작은, 즉 종이 적은 생태계가 아니라 종이 아주 많은 생태계가 유리하겠죠. 지구는 생태계가 많이 있어요. 사막 생태계도 있죠. 북극 생태계도 있죠. 열대지방 생태계는 더 복잡하죠. 열대지방에서도 물속 생태계가 다르고 산속, 열대 우림 생태계가 다르죠. 그리고 열대지방 생태계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구 전체 생태계는 매우 크겠네요. 그래서 지구는 아주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생태계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은데 인간 때문에 혹은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인간이 기후변화를 만들었다는 학설도 존재하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건,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생태계의 이런 생태계가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잘 보존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현재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는데, 다양성의 위기가 되는 것이 뭐냐? 인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먼저 서식지 파괴. 어떤 거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가 있는 이 장소도 송도도 사실은 갯벌이었죠.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한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갯벌을 다 메웠죠. 그럼 갯벌에 살았던 생물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된 거죠. 외래 생물 종류. 베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베스를 물고기 낚시하는데 참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스가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고기들 낚시를 해보면 붕어, 우리나라 붕어는 어떻게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입이 좀 작아요. 입도 크고 여기 이빨도 없어요. 붕어는 이빨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붕어를 먹는 메기 같은 경우도 입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메기의 이빨, 잔이빨들은 존재해요. 예. 그런데 메기는 개체수가 많지 않고요. 메기는 밑을 다녀요, 밑을. 근데 베스라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이렇게 자라면 입의 크기가 이만큼까지 늘어나는 물고기가 있어요. 입이 정말 커요, 베스는. 베스는 자기 부피에 조금 작은 물고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베스라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베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베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적이 별로 없어요. 베스를 잡아먹는 물고기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베스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붕어나 잉어가 줄어들겠죠. 왜냐, 다 잡아먹으니까, 특히 새끼 같은 거. 그래서 외래 생물 중에 갑자기 들어와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트리나 아주 큰 쥐 같은 것도 외래 생물 중이죠. 환경오염, 공장 폐수나 우리 사람들이 막 버리는 그러한 폐수들,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샴푸로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갔는데 그 샴푸도 독성물질이잖아요. 비누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채집.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곤충 채집이라는 여름방학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잡아서 그 벌레를 말려서 이렇게 잘 핀으로 꼽아서 그거를 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적었어요. 예. 학생들 수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곤충 채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숙제가 너무 많이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 하니까 곤충의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곤충 채집이 사라졌어요. 물론 곤충 채집 때문에 곤충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무분별한 채집의 대표적인 예로 풍란이라는 난초가 있어요. 천연기념물이고요. 섬에 살아요. 섬에. 그런데 이 풍란이 난초로서, 즉 화분에 기르면 되게 예쁜 그런 난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난초가 줄어들죠. 그런 경우를 무분별한 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자연에 무리를 주죠. 즉 생태계에 교란이 되는 거죠. 교란. 즉 어느 한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여기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 생태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라진 거가 계속 나면 이 생태계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규모가 줄어들면 위험해지고 결과적으로 이 생태계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사실은 지구 전체 종의 수가 수천만 종이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게 많다고 하지만
많은 종이 사라졌거든요. 지구 전체 종에 비해서는 적지만 많은 종이 사라져서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사회적으로 보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제적으로 보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 토종, 한우를 기르는 거, 토종소, 우리나라 토종소, 예를 들어 제주도 흑돼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고유종이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존을 하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천연기념물이죠. 보호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제정하죠. 천연기념물도 결론적으로 법률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특정한 그런 나물이나 이런 것도 채취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 채취하면 벌금도 받고, 심한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아주 심하게 받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협약을 냈습니다. 협약. 우리나라만 노력하면 불가능하죠.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가 습지를 보존하다는 협약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10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협약들 예가 나와 있는데 람사르 협약이 가장 대표적인 협약입니다. 종자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도 국가적인 예가 된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종자은행.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이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이, 이거는 공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 활동,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서 교과서에 더 많은 예시가 되어 있어요. 역시 이 단원 전체가 예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시는 꼭 알아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